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9월 1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01%, 코스닥은 0.60% 나란히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뭐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로 인해서 조금 더 뜨거운 방향성을 가지고 뭐 정말 끝도 모르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또 뭐 미국 증시도 언젠가는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우가 힘을 좀 내주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코스닥이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뚫어주는 방향과 저항을 맞고 좀 부담을 느끼는 방향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코스닥이 만약에 이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쉬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가 그 다음에 힘을 또 내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일단 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으로는 2380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이탈하기보다는 이 박스권 상단은 한번 하러 가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860까지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루 이틀 정도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또 지수가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내가 확보하고 추후 흐름을 볼 것인가, 계속해서 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뭐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내가 좀 매매를 해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행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5단계 정도로 올리고 나서 확진자 수가 피크로 400명을 좀 넘었다가 지금은 한 200에서 300명 수준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한 최소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뭐 말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만 좀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준다면 뭐 코로나 확산세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뭐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뭐 요런 일만 없다면은 당분간 시장은 뭐 견조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 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사실은 조금 패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통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61선을 깬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이 구간을 조정으로 보지 뭐 어떤 폭락의 전조라든지 뭐 대세 상승장의 어떤 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강하게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어느새 전고점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대세 상승장의 어떤 고점 구간, 우리가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참 뭐 이야기가 많은데, 버블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버블장이 왔을 때 어떤 버블의 끝을 함부로 논하다가는 정말 남들은 다 수익 내고 할 때 혼자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버블의 끝을 논할 만한 시장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져서 아직은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이제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오르고 있네 이렇게 뭐 좀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27일인가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이제 있었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때 당시 저도 상당히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봤었는데 다행히 이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것은 다음 어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좀 그냥 마음 놓고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될 만한 저는 좀 연준의 스탠스였다라고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증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일단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유일한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이 갖고 있는 리스크인 코로나 확산세도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당분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 설명은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저희 리딩바 매매했던 부분을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젠이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 드렸었습니다. 요때 당시에 한번 시세를 내고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거죠. 뭐 어떤 악재로 인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재료에 대한 단기적인 소멸로 조정이 일어났던 건데 우리가 이제 조정 후에 이 종목이 다시 상승 흐름을 가느냐 조정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그 모멘텀을 좀 잃어가느냐의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어찌됐건 2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주식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가 좀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3, 4분기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뛰어넘는다면 이 전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 3, 4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얼마나 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지금 3, 4분기 모멘텀을 제외하고 하나 더 좀 이 종목에 대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거는 MSCI 편입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MSCI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는 급락 나왔다가 우리 그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다시 들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락 후에 이런 식으로 급반등을 하긴 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에서 흐름을 이어가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하방으로 방향을 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제는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급락 후에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여기서 쌍바닥 찍고 돌아 나가죠.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차트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이 박스권의 중심값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중심값을 맞고 한번 이렇게 다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 접근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박스권 상단 박스권 중심값을 넘어서고 종가상 좀 안착하는 모습 뭐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때 당시 저희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MSCI 편입 이슈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죠. 근데 미국의 에보트라는 기업에서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젠의 추세를 꺾을 만한 뭐 악재는 아닌 것 같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요날 31일 날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종가 구간에서 이제 MSCI 편입 때문에 좀 요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동시호가에 이렇게 이제 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실은 이 만들어졌던 갭을 채우러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갭 채우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져서 일단 홀딩을 했고, 어제 종가를 돌파하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거의 최고점에 저희가 매도를 하고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급등이나 급락보다는 이런 잔잔한 흐름으로 쭉 일단은 27만 한 5천 원까지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27만 5천 원이 상당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뚫어내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모습이 추후 흐름에 좀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 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행보 흐름을 쭉 이어가다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눌림목 딛고 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져서 저희도 어제 샀습니다. SK케미칼을 어젠가 엊그제 어제 샀네요. 조금 더 밑에서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고점에 잡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어제 여기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뉴스가 좀 하나 있었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좀 임상에 있어서는 가장 좀 앞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뉴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장중에 오늘 슈팅이 좀 나와가지고 저희가 43만 원에 딱 그 매도를 걸어놨는데 43만 원은 찍었어요. 근데 물량을, 저희 리딩반 물량을 다 먹지 않고 좀 급하게 좀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아쉽죠. 어제 매수해서 뭐 하루 만에 한 뭐 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냥 개인 매매로 할 때는 뭐 43만 원 딱 찍었는데 얘가 물량 안 먹고 흘러내릴 것 같으면 이런 구간에서라도 급하게 매도를 하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없는데, 참 이 여러 회원님들을 데리고 리딩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떤 저희는 좀 지켜보다가 여기서 일단은 좀 전략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SK케미칼은 일단 오늘 이렇게 박스권으로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 톡 하고 떨어져 버리면은 매수 접근하기가 힘들지만, 21선을 앞에 두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일단 고개는 한번 들었습니다. 뭐 사실 홀딩을 더 해봐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졌는데, 저도 적당한 타이밍에 흐름을 만들어주면 재매수 관점도 좀 가져볼까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렇게 되고 오늘 시장 흐름 좀 살펴보면요. 어제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한국 최초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BTS 관련주인 뭐 DPC나 초록뱀, 그 다음에 뭐 키이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 오전부터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그 시장 테마주 중에 무거운 종목 탑 1, 2 이렇게 꼽으라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DPC도 있고,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도 있죠. 진짜 이 종목들은 되게 무거워요. 가볍게 막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갭을 높게 띄우는 상승보다는 차분히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장대 한봉을 뽑아주는 상승일 때 홀딩이 좀 가능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어떤 뉴스나 호재로 인해서 갭이 5% 이상 이렇게 뜨게 되면, 갭 뜨고 나서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관점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것도 재료가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BTS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 이상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DPC 같은 경우는 어떤 뭐 BTS의 행보보다는 그러니까 BTS의 음악적 가수로서의 행보로 인해서 이 종목이 막 급등이 나오기는 제 관점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빅히트 엔터가 뭐 예전에 SK 바이오팜이나 지금 뭐 진행 중인 카카오 게임즈와 같이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가시권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단 좀 아셔야 될 거는 시장에서 어떤 그 테마가 형성이 될 때에는 항상 가장 처음으로 형성이 됐던 그 테마가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은 조금씩 그 파급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는 진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진행 중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SK 바이오팜 때에 비하면 물론 청약률이나 뭐 공모 금액 같은 경우는 훨씬 넘을 수 있지만, 테마로 형성되는 힘을 생각해 보면은 SK 바이오팜 때에 비하면 조금 지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빅히트 상장 재료도 얼마나 힘 있는 테마로서 자리매김이 될지 사실 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DPC는 오늘 사실은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을 이겨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 좀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되면 요거는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6,000 뭐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을 깨는 흐름이 나오기는 또 저는 뭐 힘들지 않겠나, 이런 구간에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다시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회복해 가지 않겠나,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드론 택배를 거의 이제 현실화 하는데 지금 성큼 다가왔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원래 이제 드론 관련 테마주에서 대장이 네온테크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갭 띄우고 슈팅이 좀 나왔다가 죽는 흐름이 나온 반면에 제이시언 시스템은 오늘 흐름이 확연히 봐도 다르죠. 네온테크는 좀 죽는 가운데서 말 그대로 뉴스발로 잠깐 반등이 나왔다 음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하는 흐름이었다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좀 준비가 미리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추후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얘도 요렇게 박스권을 두고 흐르다가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돌파봉이 나오고, 조정 이틀 딱 나왔는데 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조정 딱 나오고 오늘 뉴스로 인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려 나가는 과정에 있죠. 윗공강도 좀 많이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얘도 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뭐 관련주들이 있는데, 뭐 넷마블도 있고 여기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일단은 갭을 좀 띄우고 죽는 모습이 연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직 재료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생각보다 뭐 힘이 없네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1일 날 상장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테마적인 느낌으로 간다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뭐 너무 시청도 높고
언택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 테마, 상장 테마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본다면 비교적 좀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있죠. 다날이나 넷마블도 조금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파동도 한 세 파동이 나왔고요. 조금 무겁지 않나 싶어요. 카카오랑 넷마블은. 그래서 뭐 다날이나 이렇게 8종목 정도가 제가 지금으로선 알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테마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다나렌터가 KB큐브 1호 벤처투자 조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게임즈 지분 1.53%, 1.3%네요. 1.3%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썬데이토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가 카카오 게임즈 지분 1.1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액토주 소프트는 홍콩 자회사가 1.13% 가지고 있고요. 액토주 소프트는 그렇고요. 넵튠 같은 경우는 1.13%를 지분을 보유한 크래프톤에 또 지분을 이제 넵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카카오 게임즈 지분 0.61% 이렇게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LB 세미콘은 뭐 이제 빅히트 뭐 이제 관련주이기도 하죠. BTS 관련주이기도 한데 지금 자회사인 LB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 게임즈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8종목 정도 뭐 이제 이 재료로 매매해 보실 분들은 관심 종목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중에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튀어나오면서 미중 갈등 테마로 한참 핫했다가 이제 조금 죽어가는 흐름이었죠. 근데 일단 얘도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계속해서 관심권을 두고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요렇게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중 갈등이 지금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재료는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 라고 보고 관심권에 두고 항상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 얘는 혹시 10,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 1만원을 돌파하면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움직이다, 그러니까 1만원 이하에서는 좀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10,0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종목의 그 성격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 매너 있게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과거에 좀 찾아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끼가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오늘 뭐 반일 테마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얘도 급등이 일단 아베 총리 사임 뉴스가 있었던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다가 이때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어제는 좀 조정이 있었고, 지금 그때 저번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유력한 후임이 스가 관방장관인데, 지금 뭐 국회의원 표 한 60%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니까 제일 이제 유력한 후보라고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일단은 재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스가가 상당히 극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거는 사실상 그 아베 총리 밑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극우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제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그 느낌을 맞추려고 좀 더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가가 후임 총리가 됐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분위기를 뭐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서 뭐 이제 뭐 재료는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혹시라도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셀리버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타고 상승을 좀 보이다가 오늘 일단은 좀 긴 투매가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에 좀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올선 추세를 타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죠. 거의 바닥권에서 100%가량을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이런 모습 없이 오일선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셀리버리가 오늘 일단은 조정봉이 나왔는데, 첫 번째 예전에 알테오젠이랑 좀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꼭 바이오주만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뭐 IT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추세에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뜬금없이 장대 음봉 이렇게 출현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랑은 좀 다른 건, 이때 당시 알테오젠은 좀 이제 악성 루머가 좀 돌면서 투매가 좀 더 깊게 나왔던 것 같은데, 셀리버리는 뭐 다행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악재에 의한 뭐 투매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데, 뭐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거의 다 좀 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신 분들이었다면 오늘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얘도 이제 지금 뭐 경고자를 달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좀 경고딱지도 떼고요, 다시 한번 추후 상승을 노리려면 뭐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메지온 같은 경우는 뭐 악재라면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저만가를 들어갔다가 장중에 뭐 풀리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주말이었나요? 단실심증 치료제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이 떨어졌어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바이오주 투자하다 보면은 임상 관련해서 보통 뭐 삼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뭐 이상이든 삼상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상일 경우에는 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상일 경우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가 뭐 이제 실패하면서 완전히 뭐 정말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메지온처럼 그러니까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라 너희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갇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매지원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이 뭐 실패했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수정 보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뭐 하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과하다라고, 지금 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저도 좀 봤고요. 다만 뭐 아주 예전에 뭐 헬릭스미스나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연이어 임상에 실패하고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아주 좀 안 좋았던 시절에 만약에 메지온이 이번 같은 이제 뭐 뉴스가 있었다면 좀 더 그렇게 쉽게 회복하기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장에서 뭐 그나마 이런 뭐 이제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참 다행이죠. 일단 뭐 지금 FDA에서 요구한 자료 보완 뭐 사항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뭐 늦어도 올해 11월 에는 다시 뭐 허가 재신청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일단 뭐 원래는 내년 한 3월 3, 4월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뭐 한 세네 달 늦어지면서 내년 뭐 한 6월에서 7월 정도를 보고 이제 또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그 시점이 다가오면서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뭐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조금 혹시라도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가 일단은 뉴스로만 보면 이렇게 급등을 시켰던 뉴스는 이제 LSK 글로벌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글로벌 임상 3상을 뭐 이제 수행한다는 소식으로 뭐 상승세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뉴스가 나왔었고, 뭐 제목만 보면은 일단은 뭐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했죠. 근데 일단은 이 기사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 LSK 글로벌과 중국의 시노백과 직접적으로 영진약품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영진약품의 최대 주주인 KTNG가 LSK 글로벌의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보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때 매매를 안 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날 요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금 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좀 양아치 같은 기질이 좀 있다. 제가 방송에서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이 종목의 과거 이력과 특성 같은 것들, 한 번 좀 더러운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좀 매너 있고 갈 때 가고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좀 마음에 걸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영진약품과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가 직접적인 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완전히 장중에 투매가 이렇게 이제 쏟아졌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좀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정화금도 한번 그랬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도 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이넥스랑 대정화금이랑은 조금 근데 영진약품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올라온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뭐 관련이 없거나, 이 급등을 시킨 재료 자체가 뭐 소멸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뭐 대정화금도 잠깐 반등은 그래도 줬고요. 바이넥스는 완전히 회복도 했고요. 하지만 영진약품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베스트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이렇게 나왔다가 좀 죽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조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등이 좀 나오면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한 생각보다는 잘 좀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